샬롬,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저는 우리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경주로 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매일 아침은 기쁨이 아니라 눈을 뜨기도 전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뜨거운 커피를 허겁지겁 마시고 온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 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행복과 건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혹은 중요한 회의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 후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신 현명한 유대인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게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아, 모든 것은 아침에 네가 숨을 쉬는 첫 순간부터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의사도 예언자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며 몸은 튼튼하게, 정신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7가지 간단한 규칙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규칙들은 비싼 헬스장이나 인터넷에서 본 유명 코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된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평범한 아침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건대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규칙, 바로 이 모든 비결이 무너지는 비밀 재료가 될 테니까요. 이 마지막 규칙은 앞서 설명한 모든 팁을 하나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건강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함께할 규칙은 바로 디지털 격리입니다. 21세기에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장담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바다를 건너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 30분 동안은 휴대폰을 만지지 마세요. 뉴스 기사도, 메시지도, 재미있는 밈도, 업무 이메일도 절대 보지 마세요.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눈을 겨우 떴을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방금 몸으로 돌아왔고 당신의 뇌는 마치 손대지 않은 깨끗한 찰흙처럼 부드럽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은 빛나는 벽돌을 집어들고 두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를 그 깨끗한 찰흙 위에 쏟아붓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위기가 닥치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당신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에게 좋은 아침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파묻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진흙 묻은 부츠를 신은 낯선 사람들이 침실로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며 당신의 관심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부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당신 자신의 생각을 위한 자리는 남지 않습니다. 그 후 하루 종일 불안과 조급함, 누군가에게 빚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일은 단 30분만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는 동안 세상이 당신을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믿으세요. 그 30분 동안 지구는 멈추지 않을 거고 당신이 없다고 해서 정말 급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셨고 인터넷도 없으셨지만 현명한 분이셨고 우리 누구보다도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요셉 명심하렴. 아침의 평화는 세상 어떤 돈보다도 값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습관이 하나 있으셨어요. 아침 식사 전에 신문을 집어들거나 라디오를 켜는 일이 절대 없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이웃이 흥분해서 시장 물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달려왔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그를 현관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손을 드시며 이 자샤, 안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는 아무 데도 안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소식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더욱 좋을 거야. 그는 아침은 내면의 나침반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나침반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저녁까지 인생 전체가 불협화음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조율하라. 그런 다음에야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라. 두 번째 규칙, 세상으로 향하는 창.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90%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세상으로 향하는 창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존경받는 분의 말씀처럼 신을 당신의 방으로 들여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며 생각이 맷돌처럼 느리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기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폭풍이요? 오, 웃기지 마세요. 내 슬리퍼. 이건 기본적인 물리 법칙인데 우리 모두 잊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잤잖아요. 6시간, 7시간, 때로는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움직였죠. 폐는 끊임없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내뿜었어요. 아침이 되면 침실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가스실처럼 변해 있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올라가고 이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 같은 우리 뇌는 밤새도록 텅 빈 식량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발한 아이디어와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바로 창문을 열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고 커피를 마시고 옷을 입는 동안 밤새 쌓인 그 탁하고 죽은 공기를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진짜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커피가 잠을 깨워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커피는 지친 말에게 채찍과 같지만 산소는 먹이와 같아요. 말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매질이 아닙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라도 창문으로 직행해서 활짝 여는 겁니다. 아주 조금 틈만 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활짝 열어 젖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신선한 공기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절약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밖이 춥네. 난방을 다 꺼버려야겠다. 비싼 돈 주고 산 난방인데 말이야. 외풍이 들어올 거야. 밖에서 왜 굳이 소음이 들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심리입니다. 지갑 속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죠.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들로 가득 찬 양철통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하지만 창문을 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차갑고 신선하며 이온이 풍부한 공기가 따뜻하고 나른한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축복받은 충격입니다. 바로 그 순간 폐가 확장되고 혈액에 산소가 가득 차오르며 그 산소는 뇌로 빠르게 달려가 깨어나세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온몸의 시스템이 순식간에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정체된 에너지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여기 있어, 마음 열려 있어, 어서 들어와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고 편안하게 숨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주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석에 숨어 따뜻함을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답답한 환경에서는 건강할 수 없고 숨쉬기조차 힘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환기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문 밖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 제가 어떤 교과서보다도 더 잘 가르쳐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옆집에는 바룩 삼촌이 살고 계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셨죠. 재단 사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였는데 1층 창문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오래된 안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룩 삼촌은 다른 이웃들과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보통 사람들은 귀한 온기를 지키려고 창문에 종이띠를 붙이고 솜이나 낡은 천을 틈새에 쑤셔 넣곤 했습니다. 당시 난방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룩 삼촌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리가 내리든 영하 20도의 추위가 몰아치든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정확히 뇸모의 헌키 7시 정각에 삼촌의 창문은 때로는 창틀 전체가 활짝 열렸습니다. 위층에는 당시 기준으로 꽤 부유한 정육점 주인 골드만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골드만 씨네 아파트는 카펫이 깔려있고 두꺼운 벨벳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난방이 아주 잘 되어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10월부터 4월까지 창문을 꽁꽁 닫아 두었습니다. 외풍을 몹시 두려워했고 추위를 병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는데 마당에 서 있다가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바룩 삼촌은 창문을 활짝 열고 셔츠 한 장만 걸친 차에 서서 깊은 숨을 쉬며 회색 하늘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골드만이 스카프를 3겹이나 두르고 그의 옆을 지나갔다. 그는 바룩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바룩, 미쳤어. 내 아파트가 얼어붙을 거야. 폐렴에 걸려서 가난하게 죽을 거라고. 가진 돈 전부를 땔감 사는데 쓰게 될 테니까. 왜 거리를 드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도 되는 줄 알아? 바룩 삼촌은 차분하고 맑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을 했다. 골드만, 잘 들어보렴. 난 돈이 많지 않아. 정말이야. 낡은 재킷 하나뿐이고 집에 있는 물건도 별로 없어. 하지만 이 공기, 내가 마시는 이 공기는 왕에게나 어울릴 만큼 귀중해. 어제와 같은 공기를 계속 마시면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어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이 창문을 여는 건 열기를 내보내려고가 아니라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야. 골드만, 넌 따뜻함을 아끼고 있지만 내 모습을 좀 봐. 넌 내 집 벽처럼 잿빛이고 겨울 내내 기침이나 하잖아. 난 장작은 쓰지만 건강은 살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 찬바람을 두려워했던 부자 골드만은 겨울 내내 두통, 고혈압, 그리고 끊임없는 코막힘으로 병원을 전전했다는 거야. 그는 답답하고 먼지 쌓인 벨벳 누에고치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차가운 공기로 몸을 헹구던 불쌍한 바루크 삼촌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볼은 발그레했고 정신은 총명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할 때 안경도 쓰지 않고 양복을 꿰맸습니다. 그는 인간은 틀에 박힌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골드만처럼 되지 마세요. 숨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상쾌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여세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게 하세요. 어제의 모든 두려움, 원망, 악몽을 침실과 머릿속에서 날려보내세요. 심호흡을 하고 숨을 참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숨쉬고 있어. 나는 준비됐어. 이것은 공짜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드라이 러빙 또는 옛 거장들이 말했듯이 내면의 불꽃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미 잠에서 깨어났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고 있으며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근육은 뻣뻣하고 에너지는 마치 곰이 동면하듯 몸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샤워를 하러 바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물은 먼지를 씻어낼 뿐 불을 지펴주지는 않습니다. 난로에 불을 붙이려면 나무와 불꽃이 필요하죠. 건식 마사지가 바로 그 불꽃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따뜻하고 마른 손이나 뻣뻣한 수건 혹은 전용 브러쉬를 이용해 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담아 힘차고 빠르게 그리고 단단한 압력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벅지, 배 순으로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팔, 어깨, 목까지요. 피부가 분홍빛으로 물들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마치 수많은 작은 바늘들이 깨어나 춤을 추는 듯한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묻는 자존감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가장 심오한 질문이죠. 현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마치 싸구려 호텔 세입자처럼 자신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먹고 자는데 몸을 이용하죠. 하지만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비싼 마사지사에게, 약을 주는 의사에게, 땀을 닦을 때만 수건으로 몸을 만지죠. 이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아침에 마른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는 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행위입니다. 모든 세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돌볼 거야. 일어나. 우리는 나가서 살아갈 거야. 물리학적으로 우리는 정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자극에 의해 작동하죠. 피부를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림프순환을 촉진하는 겁니다. 림프순환은 밤새 정체되었던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이죠. 림프순환이 막히면 붓고 병들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마사지를 하면 림프순환이 다시 원활해집니다. 피부가 숨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죽은 세포층을 벗겨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몸에 죽은 에너지를 잔뜩 싣고 다닙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첫 잔의 차를 마시기도 전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솟아오릅니다. 이제 이 법칙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보여준 놀라운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할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가구 복원 전문가였던 솔로몬 삼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사셨는데 정말 마법사 같은 솜씨를 자랑하셨죠. 사람들은 세월에 망가진 낡은 의자와 탁자, 버려지고 싶어 안달난 옷장들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삼촌은 일주일 안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값진 걸작들을 만들어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솔로몬 삼촌은 80세가 훌쩍 넘었지만 손은 근육질에 강했고 군살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손과 목 피부는 젊은이처럼 매끄럽고 탄력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나무를 다루면서도 관절이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10대였을 때 어머니께서 무거운 참나무 옷장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삼촌 댁에 보내셨습니다. 아침 일찍 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솔로몬 삼촌이 셔츠도 입지 않고 통 넓은 바지만 입은 채 방 한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에 뻣뻣한 말털, 브러쉬를 쥐고 있었다. 말이나 거친 천을 닦을 때 쓰는 그런 종류의 브러쉬였다. 그는 등, 가슴, 팔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와 힘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소리는 마치 나무 판자를 사포질하는 것처럼 휙휙휙 하고 들렸다. 그의 온몸은 삶은 바닷가재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작업장은 시원했지만 그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겁이 나서 물었다. 솔로몬 삼촌 뭐 하세요? 피부가 벗겨지겠어요? 안 아파요? 삼촌은 멈춰 서서 한숨을 내쉬고는 밝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웃으셨다. 아프냐고? 조세봐, 얘야. 아픈 건 녹이 세울 때야. 기름칠 안 한 수레처럼 삐걱거리는 게 아픈 거지. 하지만 이게 바로 인생이란다. 삼촌은 나를 작업대에 앉히고는 낡고 어둡고 거친 나무 조각을 가져와 내 앞에 놓으셨다. 이것 봐. 삼촌이 말씀하셨다. 이 나무 조각 보이지? 회색이고 거칠고 죽은 나무야. 그냥 물을 붓거나 니스칠을 하면 그대로 못생겨 보일 뿐이야. 먼지가 니스칠 아래에서 굳어버리거든. 하지만 사포나 천으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 처음에는 거칠게,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삼촌은 헝겊을 집어 들고는 나무 조각을 사정없이 문지르기 시작했다. 1분쯤 지나 먼지를 불어내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무늬가 나타나고 깊고 풍부한 색이 드러났다. 따뜻하고 비단처럼 매끄러워졌다. 보이지? 솔로몬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나무 조각 안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먼지와 시간의 층 아래 잠들어 있었던 거야. 문지르니 깨어났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요셉. 그는 나에게 다가와 뜨거운 손바닥을 내 어깨에 얹었다. 나는 그 온기를 느꼈다. 진짜 살아있는 온기였다. 사람들은 늙으면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그가 말했다. 아니야. 늙음이란 흐름이 멈추는 거야. 얼어붙는 거지. 피는 끓어야 하고 림프액은 흘러야 해. 나는 매일 아침 붓을 들고 어제의 흔적을 털어낸다. 게으름을 털어내고 할 수 없어와 하기 싫어라는 생각을 모두 털어낸다. 이 옷장처럼 나 자신을 닦아서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솔로몬, 젊고 강인한 솔로몬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내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말을 덧붙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한 죽음은 내 문 뒤에 서서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너무 뜨거워서 들어올 수 없거든. 그녀는 화상 입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는 96세까지 살았고 마지막 날까지 일했다.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당신의 비결이 뭐죠?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냥 먼지가 묻지 않게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브러쉬를 샀거나 뻣뻣한 수건을 잡거나 아니면 그냥 손바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스스로 불을 지피세요. 몸이 고맙다고 말할 때까지 몸을 문지르세요.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피부로 피가 몰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살아있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빛나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이 느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지만 단 5분과 약간의 노력만 투자하면 누구나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회색 나무 토막처럼 살지 마세요. 윤희, 나는 걸작처럼 사세요. 네 번째 규칙은 아침으로 개구리를 먹는 것입니다. 물론 늪에서 진짜 양서류를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들이지 옛날 농담에 나오는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는 바로 그 일, 전날 밤부터 속이 답답한 그 일을 의미합니다. 해야 하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불쾌한 전화통화, 공포에 질려 쳐다보는 복잡한 보고서, 상사나 배우자와의 불편한 대화를 계속 내일로 미루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칙은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가장 보기 싫고 무겁고 불쾌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두 번째 커피를 따르기 전에, 머릿속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자리에 앉아 그 개구리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고 다음 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당신이 계속 언급하는 자존감과 연결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 미루는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세무서에 전화해야 하거나 치과 예약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에서 깨는 순간 그 전화에 대한 생각이 마치 가시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가도 가시는 아프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가시는 따끔거립니다. 즐거운 일을 해보려 해도 그 거대한 개구리의 그림자가 온종일 드리워져 있어 즐거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작 5분이면 끝날 일인데도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6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지냅니다. 저녁이 되면 마치 레몬처럼 기진맥진해집니다.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게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작고 무의미한 일 뒤에 숨어 삶에서 도망치는 겁쟁이처럼 느껴집니다. 힘든 일을 저녁으로 미루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 나중에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희생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갓 잠에서 깨어나 활기 넘치는 당신이 하루의 첫 행동으로 그 골칫거리를 덥석 잡아차에서 일정에서 지워버린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힘과 자부심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겨우 아침 9시인데 벌써 무언가를 정복한 겁니다. 그 승리의 기운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것은 없기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물리칩니다. 이제 레바 삼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셨죠. 레프 모이세에비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힘든 직장에서 관리자로 일하셨어요. 소련 시절 물자 부족이 일상이었고 사람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했던 때에 대형 백화점의 고객 불만 처리 부서를 운영하셨죠. 그 일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매일 아침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감사 인사를 하거나 꽃을 가져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요구를 하고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하늘이 내릴 수 있는 모든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했죠. 전부 불량 신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일주일 안에 미쳐버리거나 술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레바 삼촌은 거기서 30년 동안 일하셨고 정말 언제나 우리 가족 모임에서 가장 차분하고 쾌활한 분이셨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고 혈압도 우주비행사처럼 안정적이셨죠. 제가 어렸을 적에 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레바 삼촌, 어떻게 참으세요? 거기선 매일같이 욕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으세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어요. 조셉, 다 빨간 폴더 때문이란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폴더요? 있잖아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서류들이 쌓여 있어요. 어떤 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단추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건 정말 무시무시해요. 프라우다 신문이나 정부 부처에 편지를 쓰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제아들이죠. 직업적인 흡혈귀들이에요. 제 동료 그리샤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다지 영리하지는 않아요. 출근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면 맨 밑바닥에 처박아 둬요. 먼저 차나 마시고 분위기 좀 잡고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이 끔찍한 일은 점심 식사 후에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니? 그리샤는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어.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곧 그 괴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지. 점심때쯤 되니 그리샤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지고 위궤양은 악화되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 마침내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문제아는 그리샤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그를 산채로 잡아먹었지. 당신은요? 내가 물었다. 나 말이지? 레바 삼촌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정반대로 해. 출근해서 코트를 걸어놓고 책상 먼지를 털기도 전에 제일 먼저 가장 두껍고 역겹고 독이 든 소송과 해고의 냄새가 나는 그런 서류를 집어들어.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그 문자의 번호를 눌러. 아직 기운이 나고 힘도 넘치고 갑옷도 단단하거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해. 여보세요. 레프 모이세예비치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아침 9시에 이 사람들은 아직 반쯤 잠든 상태야. 내 에너지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난 10분 만에 모든 걸 해결해. 내가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소리도 지르고 사과도 해. 사건을 종결짓고 끝내는 거지. 그게 다야. 9시 15분쯤이면 전화를 끊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용을 물리친 셈이지. 굵은 빨간 펜으로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후로 조셉, 내 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샌드위치는 천상의 맛이지. 왜냐하면 난 자유니까. 나머지 하루는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해. 이미 처리한 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으니까. 난 그 교훈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리샤는 문제를 계속 미루다가 50세의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레바 삼촌은 아침부터 싸움을 일삼아 장수했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평화롭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그리샤처럼 되지 마세요. 주머니에 개구리를 숨기지 마세요. 개구리는 썩어서 재킷을 망칠 겁니다. 오늘 가장 두려운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세요. 전화를 걸든 메시지를 보내든 해결하든 거절하든 솔직하게 털어놓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세요. 붕대를 떼어내듯 재빨리 하세요. 그러면 무거운 배낭이 어깨에서 휙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남은 하루를 새처럼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낸 자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용감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5번째 규칙, 20초의 소통.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지만 완전히 무료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5번째 규칙은 20초간의 접촉이라고 불립니다. 현명한 이모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영혼의 충전기인 셈이죠. 잠에서 깨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집을 나서죠? 마치 날아가듯 나갑니다. 열쇠는 어디 있지? 다리미는 꺼놨나? 허공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문을 쾅 닫고 세상과 전쟁을 벌이러 나섭니다. 차가운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내면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사랑의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상사, 고객, 지하철에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곁눈질 하나, 무례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방어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문턱을 넘어 이 험난한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아이, 안대, 어머니, 심지어 아무도 없다면 강아지라도 좋으니 꼭 20초 동안 껴안아야 합니다. 왜 하필 20초일까요? 5초도 아니고 10초도 안 될까요?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초 동안은 그저 만지는 것만 가능합니다. 5초 동안은 그저 누군가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20초가 지나면 몸속에서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와 공포의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우물에 돌을 던지듯 급격히 떨어지고 애착, 평온, 보호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랜 포옹 후에 밖으로 나오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든 상처받을 수 있는 불안한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치 요새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다시 존엄성에 대해 묻습니다. 요셉, 당신은 말하겠죠. 나는 진지한 남자고 사업가고 혹은 엄격한 여자야. 이런 사소한 애정 표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건 애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명절에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포옹은 고된 노동을 통해 얻어야 하는 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포옹을 거부하고 몸을 빼며 놔줘, 시간 없어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그저 일하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돈을 벌어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따뜻함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몸의 허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수년간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료 없이는 당신은 타버릴 겁니다. 마치 삶의 첫 번째 타격에도 산산조각 나는 메마르고 부서지기 쉬운 크래커처럼 될 거예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따뜻함과 지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우리 지인 중 한 명인 아론 삼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론 삼촌은 정말 덩치가 큰 분이셨습니다. 버스 차고지 책임자로 일하셨는데 상상이 가시나요? 연료는 도난당하고 운전기사들은 술에 취해 나타나고 트럭은 끊임없이 고장나고 차고지는 항상 불타고 있었죠. 아론 삼촌은 마치 먹구름처럼 생겼습니다. 거구에 짙은 눈썹을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 같았죠. 매일 아침 아론 삼촌 댁은 군대 경보처럼 요란했습니다.
삼촌은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지고 정부와 날씨, 심지어 자기 군화까지 저주했습니다. 아내이자 작고 조용한 여인인 피라 고모는 보통 아론의 분노를 피해 부엌에 숨어 지냈습니다. 아론은 마치 포탄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는데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싸움을 벌였습니다. 50세가 되자 혈압은 200/100까지 치솟았고 위궤양과 심장마비, 전조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아론,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다 보면 터져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늘을 떠받치는 아틀라스라고 믿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소리 지르고 명령할 때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성녀와 같은 여인 피라 고모가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지, 누가 그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녀의 마음이 그녀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론은 이미 긴장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코트를 걸치고 피라, 내 우산 어디 있어?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피라가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우산을 건네주지 않았다. 그저 거구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론에게 다가가 팔로 그를 꽉 껴안았다. 아론은 깜짝 놀랐다. 그는 몸을 빼내려 애썼다. 피라, 뭐 하는 거야? 놓아줘. 늦었어. 회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 작은 여자는 마치 바이스처럼 그에게 매달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배에 머리를 파묻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론은 몸을 비틀고 시계를 쳐다보며 씩씩거렸다. 5초가 지났다. 10초. 그는 고함을 멈췄다. 15초. 방금 전까지 주먹을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20초.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강철 같은 아론, 무시무시한 상사가 갑자기 숨을 내쉬었다. 마치 펑크난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그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빠져나간 것은 분노였다. 그는 순식간에 기운이 빠졌다. 머뭇거리며 커다란 두 발을 들어 아내의 어깨에 올렸다. 바닐라 향과 고향의 향기가 나는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1분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물러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는 피라를 바라보며 그녀의 스카프를 바로잡아주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피로치카. 이제 갈게. 그날 버스 차고지에서는 아무도 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운전기사가 헤드라이트를 깨뜨렸을 때 아론은 그 불쌍한 운전기사를 혼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런 일도 있지. 고쳐자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는 탈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와 집에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피라가 허락하는 20초 없이는 집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문 밖, 그 안에서는 장군이 될 수 있었지만 문턱에선 그는 사랑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그를 어리석은 자들과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오만하거나 경직되지 마십시오. 자신이 사랑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 팔로 꼭 껴안고 놓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세십시오. 하나, 둘, 셋.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100%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따뜻함과 평온함이 당신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문을 열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십시오. 사랑받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6번째 규칙은 안티할 일 목록입니다. 제발 점심 전까지 달성해야 할 영웅적인 업적들을 100가지나 적어놓은 플래너는 치워두세요. 지금부터는 심장마비를 막고 눈빛의 생기를 되찾아줄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규칙은 안티할 일 목록 또는 5대4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오늘 다행히도 하지 않을 일들의 목록입니다. 여러분은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데 익숙합니다. 빵 사기, 고객에게 전화하기, 보고서 제출하기, 세상을 구하기, 이런 목록을 보면 마치 묘비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할 일들을 지워나가고 땀을 뻘뻘 흘리지만 저녁이 되면 여전히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습관적으로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혹은 단순히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행동들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존감 규칙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탁월합니다. 매일 아침 해야 할 일 목록 바로 옆에 오늘 하지 않을 일들을 적으세요. 최소 3가지 이상. 예를 들어 오늘은 인터넷에서 바보들과 논쟁하지 않겠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이가 먹던 죽을 다 먹지 않겠다. 동료가 날씨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겠다. 앉아서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 그런데 또 자존감에 대해 묻는군요. 조셉, 자존감이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죠? 그냥 시간 관리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감입니다. 하지 않을 일 목록이 없는 사람은 마치 활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와서 온 사방에 진흙을 묻히고 쓰레기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요구에, 의미 없는 대화에, 무의미한 자빌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해. 거절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냥 편히 쉴 자격이 없어. 고통을 통해 얻어야 해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심리입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엄성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의 경계를 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이고 나는 내 삶이 쓰레기로 막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쓰는 순간 당신은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한 존재가 되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문득 당신의 에너지가 금처럼 귀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금을 진흙탕에 던져버릴 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규칙은 당신에게 왕관을 되찾아 줍니다.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닌 당신 자신의 선택을 좌우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벨라 마르코브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정말 성녀 같은 분이었지만 그 성스러움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벨라 마르코브나는 음악 선생님이었고 우리 동네 전체의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절대로 누구에게도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벨라 고양이 좀 봐줄래? 라고 전화하면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고양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밤 10시에 벨라 문제가 생겼어 라고 전화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도 1시간 동안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친척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몇 주씩 머물러도 그녀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60살이 된 벨라 마르코브나는 그림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투명했으며 손은 떨리고 눈은 매 맞은 개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순종으로 사랑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벨라 마르코브나는 수업 도중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신경쇠약과 육체적 피로 때문입니다. 심장이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노련한 의사 야코프 솔로모노비치가 그녀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방전을 써주기도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벨라, 당신은 병으로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의범절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었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석방해주겠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한 장에 벨라 마르코브나가 더 이상 하지 않는 일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여기 5가지를 적어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하기 싫지만 남들을 위해 계속하는 5가지 일을 그걸 다 적을 때까지 1000개는 돌려주지 않겠다. 벨라는 울었다. 너무 무서웠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살고 싶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적었다. 더 이상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사촌들을 위해 명절에 파이를 굽지 않겠다. 더 이상 이웃 클라라가 사위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더 이상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그 목록을 냉장고에 붙였다. 처음에는 전쟁이 벌어졌다. 이웃 클라라가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으며 찾아왔고 벨라는 그 종이를 갑옷처럼 주머니에 꼭 쥔 채 말했다. 클라라, 사랑하지만 사위 얘기는 들을 힘이 없어. 날씨 얘기나 하거나 그냥 집에 가자. 클라라는 할 말을 잃었다. 친척들이 전화라를 걸어왔다. 방문할게요. 벨라는 대답했다. 지금은 안 돼.
바빠. 쉬고 있어. 마치 그녀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처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불쾌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벨라 마르코브나는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음계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위해 쇼팽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발밑에 깔고 앉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클라라는 그녀에게 사과를 가져다 주며 벨라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촌들은 꽃을 보냈습니다. 벨라가 남들에게 편리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에게 진정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남들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펜을 들어보세요. 자신만의 하지 않을 일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할 건가요? 험담? 뉴스?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구하려 애쓰는 것? 굵은 마커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지워버리세요. 공간을 비우세요. 그러면 그 빈 공간으로 에너지, 기쁨, 건강이 즉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쓰레기로 공간을 채우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벨라 마르코브나처럼 되세요.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하세요. 남의 곡조에 맞춰 춤추지 마세요. 7번째 규칙. 준비시간 타이머. 제발 부탁인데 양말 한 짝만 신고 칫솔을 입에 문 채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내 열쇠 어디 있지? 라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건 아침 루틴이 아니에요. 이건 서커스고 당신은 그 서커스의 주인공 광대예요. 그런데 당신조차 이 상황이 전혀 웃기지 않잖아요. 당신의 신경계와 평판을 지켜줄 7번째 규칙은 바로 준비시간, 타이머 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모래시계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하루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낡은 고무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팽팽하게 당기지 않으면 축 늘어진 걸레처럼 축 늘어져 버립니다. 샤워를 하려고 들어가 5분만 있으려는데 따뜻한 물에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앉으면 10분이면 충분할 텐데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헤드라인을 보다가 3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을 뺏겨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움켜쥐고 컵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숨쉬는 것처럼 간단하지만 스위스 금고처럼 안전합니다. 아침 일과마다 타이머를 맞춰 놓는 겁니다. 크고 무자비한 타이머로 말이죠. 화장실은 정확히 15분입니다. 땡. 귀를 다 씻지 못했더라도 15분 안에 나가야 합니다. 아침 식사도 정확히 20분입니다. 딩. 접시는 싱크대. 당신은 테이블에서 일어선다. 옷을 입는데 정확히 10분이 주어진다. 딩. 당신은 현관문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존엄성에 대해 묻는군. 조셉, 하지만 여긴 감옥이잖아요. 타이머에 맞춰 사는 건 굴욕적이에요. 전 로봇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지? 진짜 굴욕적인 건 땀에 흠뻑 젖은 채 정류장에서 떠나는 버스를 쫓아가며 서류 가방을 흔드는 거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상태로 상세게 변명을 늘어놓고 사실은 늦잠을 잤는데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굴욕적이라고. 자신의 말과 시간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위를 지닌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왕이 왕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받는 랍비가 회당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행인들을 밀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천천히 걷습니다.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간을 지배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타이머는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초마다 시계를 쳐다보며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머는 당신의 개인 비서처럼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질서를 유지해줍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혼돈이 아침을 혼란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 사촌 모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냐는 재능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신의 손길을 받았지만 그의 머리는 언제나 구름 위에 있었다. 모냐는 시계도 분도 없는 오직 박자와 멈춤만이 존재하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에 살았다.
현실에서 이는 완전한 재앙이었다. 모냐는 어딜 가든 늦었다. 리허설에도 늦고 데이트에도 늦었다. 한 번은 욕조에서 책을 읽느라 정신이 팔려 자기 생일 파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내일의 모냐 라고 불렀다. 그의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5시에 갈게라고 말해놓고 7시에 나타나서는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모냐는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구겨진 재킷을 입고 악보도 잊어버린 채 집을 뛰쳐나가면서 가는 내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돈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전환점은 모냐가 오디션을 위해 비엔나로 가야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기차는 아침 8시에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모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이나 남았으니 엄청난 시간이었죠. 그는 긴장을 풀고 좋은 기분을 내기 위해 거품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비엔네는 특별한 개성 있는 넥타이가 필요했기에 한참 동안 넥타이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냐는 숨이 차고 눈이 휘둥그레진 차에 역에 도착했지만 기차의 맨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는 플랫폼에 무릎을 꿇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꿈이 그를 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옆에는 나이 지긋한 철도 노동자 바샤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흐느껴 우는 지식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기계식 회중시계를 꺼냈다. 아들아, 그가 말했다. 너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음악에는 리듬이 필요해. 음을 제때 연주하지 못하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임은 리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모냐는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다음날 가게에 가서 가장 시끄럽고 요란한 토마토 모양의 주방 타이머를 사왔다. 그는 알람 시계를 욕실에 두고 10분으로 맞춰 놓았다. 똑딱똑딱. 처음에는 그 소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메트로놈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모냐는 준비하는 시간을 게임처럼 만들었다. 시간을 이기는 게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알람이 울리면 머리에 샴푸 거품도 그대로 남은 채 샤워실에서 뛰쳐나오곤 했다. 샌드위치를 먹다가 사례가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뭔가 달라졌다. 그의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한 것이다. 모냐는 문득 깨달았다. 멍하니 있지 않고 실제로 씻는다면 10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신문을 읽는 대신 밥을 먹는다면 20분 아침 식사는 영원처럼 느껴진다. 한 달 만에 모냐는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 그는 리허설에 5분 일찍 나타나 차분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대신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으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심을 담아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세이 솔로모노비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성숙한 남자의 갑옷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타이머를 샀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내면의 시간 감각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평생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그 경계 안에서 공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혼돈의 법칙이 아닌 당신만의 규칙에 따라 살기 시작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는 것은 경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규율이 잘했어, 잘 해냈어, 계속 나아가고 승리해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규칙이 없다면 앞에 7가지 규칙은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브러쉬로 몸을 닦고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신성한 일관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웅적인 행동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생각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하죠. 셋째 날이 되면 기분이 엉망이 되어 결국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다. 건강은 지루한 것이다. 단조롭고 매일 하는 노력일 뿐이다. 한 번 운동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00번 운동하면 습관이 된다. 1000번 운동하면 운명이 된다. 할아버지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제대로 운동하는 날 하루도 좋지만 그런 날이 100번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영웅이 될 필요는 없다. 그저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된다. 꾸준함으로 실천하는 단순함은 세상 어떤 마법보다도 강력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진실이다. 이 실마리가 7가지 규칙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실천으로 만들어준다. 첫날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매일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영웅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그저 꾸준히 하는 것.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된다. 반복. 몸은 천천히 변한다. 마음은 서서히 변합니다. 하지만 변합니다. 몇 주, 몇 달 후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이미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평범한 아침을 위대한 삶의 기반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잠에서 깹니다. 디지털 소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숨을 쉽니다. 손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두려움을 씻어냅니다. 아침 식사처럼 고민을 먹어치웁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으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단 한 번이 아니라 기분이 내킬 때만이 아니라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아침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더 깊은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영혼을 실은 수레와 같습니다. 바퀴에 기름칠이 잘 되어 있고 말이 잘 먹고 있다면 멀리까지 여행하며 길 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레가 낡고 부서져 있다면 여행 내내 바퀴를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여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레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수레는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